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츠 투자문의 이상준 매니저입니다. 어제 대표님이 이제 좋은 영상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았다보다는 사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보시는데 어제는 웬일로 저희가 촬영은 금요일에 했죠. 근데 아무튼 실제 어제 올라갔는데 웬일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에서 저희를 좀 추천을 해줬는지 좀 알아봤나 보네. 아니 아무튼 이게 사실은 알고리즘을 이겨야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해서 추천을 해줬는지 조금 그래도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근데 또 처음 저희를 접하시니까 또 이제 그런 이해가 안 되셔서 남기는 댓글도 있고 약간 악플 비슷하게 그렇죠. 어렵다 이런 네. 얘기가 많았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악플이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더 나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 중에 하나 질문이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되게 좋은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꼭 제가 설명해야겠다. 제 생각엔 아마 현업에 계시는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장기금리가 앞으로 이제 저는 상승할 위험이 있다. 이제 테일 리스크가 오히려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게 더 테일 리스크일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반박성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그 분이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많은 채권 현업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그렇게 역전이 돼 있고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보다 훨씬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아주 너무 좋은 저는 의견이자 질문이었고 제가 꼭 맞을 거다. 그러니까 그쪽이 틀렸다. 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도 짚고 왜 장기금리가 앞으로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분의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향후 저성장일 국면일 텐데 장기금리라는 건 결국에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을 굉장히 하는 편이다. 많이 한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높을 거라고 해서 장단기 인플레이션이 오래 유지될 거니까 앞으로는 오히려 장기금리가 더 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 왜? 그만큼 연준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경제가 멀쩡할 수가 있겠냐. 당연히 아주 시비어한 아주 센 리세션이 올 거고 그 리세션은 이제 당연히 성장을 낮추기 때문에 지금의 장기금리의 프라이싱은 매우 합당하고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장기국채를 매수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취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주 저는 건강한 의견이자 아주 좋은 그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지금 채권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많은 채권 트레이더 분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왜 저는 지금 약간 채권 시장에서 좀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장기 채권의 금리나 가격은 두 가지를 미치죠. 그래서 그 댓글 남겨주신 분의 아이디가 아마 JJ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그죠? 글로벌 경제가 성장을 할 것이냐, 고성장이냐, 저성장이냐,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둘 중에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실 장기금리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둘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사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면 성장이 저성장이라 그래도 장기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꼭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다만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냐 아무리 저성장 시대라고 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정말 우리가 책에서만 봤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발생을 해서 저성장이 이어지는데 물가는 계속 높게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온다면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성장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에는 그 물가보다는 높은 금리를 수취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다만 그 JJ님이 말씀하신 성장에 대한 부분은 성장이 떨어질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성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성장이 떨어진다라는 건 인플레이션도 같이 낮아질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 겁니다. 다시 지금 채권 시장에서 프라이싱을 왜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됐느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기 금리가 70년대도 그렇고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긴축을 더 세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단기금리 더 올라오고 장기금리는 역전되는 현상은 70년대에도 아주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는 뭐 예를 들면 내내 계속 커브가 이렇게 정상화가 돼 있었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도 당연히 커브 역전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상황에선 이렇게 역전이 돼 있는 게 앞으로 역전도 역전이지만 이 커브가 어느 쪽으로든 풀릴지에 집중을 해야 되고 커브가 역전된 게 풀리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70년대에는 커브가 역전이 돼 있어도 오히려 그렇게 긴축을 그래서 세게 해서 커브가 단기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역전된 상태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커브가 정상화가 되면은 70년대는 그렇게 커브가 정상화되는 구간에는 오히려 증시에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금리가 평균적으로 낮아지면서 채권보다는 이제 주식이나 그쪽으로 이제 돈이 좀 옮겨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단기가 이 앞에가 내려간다라는 건 그죠?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다. 그죠? 근데 그때는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는 기미가 보였다. 실제로 리세션이 73년에서 75년이 1차 인플레이션 급등기인데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진정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낮췄고요. 그런 이후에 다시 이제 또 인플레이션은 급등했죠. 그렇게 또 쉽게 그래서 자꾸 아서번지가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향후 2년 동안 뭐 아무튼 계속 낮아질 거야 라고 한다면 아까 그 댓글이나 단기 금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쪽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단기금 불스티프닝이라고 하죠. 채권 가격이 반대로 올라가면서 커브가 정상화되는. 그래서 이 커브가 이렇게 정상화가 된다면, 그죠? 그러면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원자재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좋을 수 있다. 이 단기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지금 시장은 다 뭐 금리 선물 시장이나 여러 가지 봐도 시장은 다 지금 이거를 베팅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야. 그 말은 전형적인 리세션 공포. 그러니까 물가까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리세션 공포가 매우 크다는 얘기고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거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커브의 정상화가 지금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기는 뭐 조금 내려가봤자 조금만 내려오고 장기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커브가 이렇게 정상화가 된다. 이런 과정이 가장 큰 테일 리스크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블랙록에서도 한 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과연 앞으로 저성장일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 댓글이 웬만하면 저희가 댓글에 대한 그거를 일일이 다 저희가 이제 저는 너무 그 의견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 현업에 계신 분이 아닐까 다시 얘기를 하는데 저성장일 건데 어떻게 커브가 이렇게 정상화가 되겠냐, 그죠? 그거는 첫째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다시 그럼 여기서 돌아갑니다.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의 함의가 뭐냐? 진짜 뜻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때는 물론 그런 시비한 리세션 기간에는 말씀드렸듯이 70년대에도 커브가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하를 쉽게 뭐 0%나 1%나 2%까지 내릴 수 없을 만큼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지금 피벗이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벗이죠, 이것도. 다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사실 기정사실이니까. 그럼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앞으로 물가가 계속 높게 나올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죠? 성장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높게 나올 거다. 물가가 오래 간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 블랙록도 얘기하듯이 굳이 리세션이냐 아니냐를 두고 굳이 표현하자면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깊어 보이는 리세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형상으로는. 왜냐하면 자, 제가 저희 프루팅이나 기존 구독자분들은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분법적으로 지금 시장이 워낙 이분법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도 그냥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아니 리세션이 오는데 물가가 어떻게 안 떨어져? 뭐 그게 제가 예전부터 프루팅에 많이 써왔던 왜 물가가 최소 올해 말까지는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분법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지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 외형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크레딧 크런치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서 그 정도의 시비어한 리세션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연준이 작년에 굉장히 가팔랐고 그 각도는 가팔랐고 긴축이 굉장히 강해 보였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9%까지 간 상황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4.75에서 5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현재 CPI는 6%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꼭 금리랑 상관없이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왜냐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로는 계속 오래 이어지더라도 중간중간에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그런 모습은 계속 있죠. 근데 올해 그 6월까지는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고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6월까지는 오늘 또 기준금리가 발표죠. 아마 저희가 편집하고 이게 내일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CPI가 오늘 발표인데 그게 이제 내일 올라가면 아마 이제 CPI가 발표하고 난 뒤일 수도 있지만 지금 예상치가 전년비 5.1%예요. 그죠? 네. 지금 굉장히 왜냐면 근데 이거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가. 왜냐면 기저효과가 지금 작년 이맘때쯤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제일 높게 올라갔던 때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기저효과가 작용해서 이 전년비 수치로는 꽤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전월비인데 어쨌든 근데 요거가 나오도 요거보다 좀 더 높게 나오면 아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지금 4.75에 이 전년비 예상치가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게 4.7 여기에서 이제 6월까지니까 앞으로 향후 뭐 4%까지 떨어진다고 그걸 해볼게요. 근데 지금 현재 4.75에서 5%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 더 떨어지면 만약에 아무리 기저효과든 뭐든 더 떨어지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아주 일시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6월 이후에 기저효과가 오히려 역기저효과가 나타날 때 이게 이어질 것이냐. 그래서 70년대 그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 사례였던 70년대를 자세히 보시면 심지어 그 아서번즈 73년 75년 아서번즈 시절에도 그 2년 내내 단 한 번도 CPI보다 기준금리가 낮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준금리가 CPI보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최근처럼 그게 그렇게 내내 있어야지 잡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잠깐 이런 어떤 시차로 인해서 잠깐 이게 내려왔다고 해서 잡힌다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프루팅의 단지 영상만 보시면 또 뭐 어떤 처음 보신 분들은 뭐 그러실 수 있지만 프루팅 오셔서 저희의 예전 리서치자 저희는 이제 리서치 회사 프루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리서치를 오셔서 보시면 예전 자료들부터 보시면 왜 물가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제 통화론적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이렇게 잠깐 만에 하나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된다라고 할지언정 그렇게 지금 이미 돈은 그 연준의 보유자산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번 은행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돈을 다시 찍어내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대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2% 근처로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은 지금 그리고 꼭 제가 통화량이나 이런 걸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여러 군데에서 다른 분들,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말씀하시듯이 탈세계화, 뭐 아주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건들, 뭐 지금 오펙이 꼭 70년대 망명이 되살아난 것처럼 다시 갑자기 감산을 하고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 강해지고 할 때는 그런 구조화된 문제가 있을 때는 성장이 저성장이어도 충분히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물가라는 거는 성장이 낮아지면 물가는 낮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첫째 가장 큰 그 전제 자체가 좀 틀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가 댓글을 자세히 보니 연준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 부러질 때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연준은 무조건 이길 도구와 수단이 있는데 라는 걸 전제로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도구와 수단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번 영상도 그렇고 워낙 프루팅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던 얘기라 따로 안 달았고 또 처음 보셨으면 더욱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연준의 미국의 지금 GDP 대비 부채가 정부 부채가 민간도 아니고 정부 부채가 140%입니다. 정부 부채가 GDP 대비. 근데 여기서 지금 세수로 나가는 게 지금 현재도 15에서 전체 세수 대비 이자 비용,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게 15에서 20%를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이나 이제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운용하는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미 2020년 그렇게 금리가 아주 싸졌을 때 그때 장기물로 좀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뭐 5년물, 원래는 1년물 미만으로 많이 운용하다가 20년, 21년 금리가 시장 금리가 장기 금리가 쌀 때 자기들도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할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나름 머리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을 좀 넓혀놨어요. 근데 기준금리를 여기서 더 뭐 5.25, 5.5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70년대처럼 정말 기준금리를 CPI보다 뭐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어도 한참 더 높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를 해서 경제가 다 박살나고 모든 크레딧 크런치가 있어도 연준이 과연 그렇게 그 정도로 정말로 해야 될 긴축을 할 수 있냐. 한번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은 결코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뭐 1년, 2년 만에 그렇게 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하려면 정말 볼커 같은 그런 스타일의 긴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의 본질인데 그 부분이 어렵다. 그럼 계속 그러니까 워딩은 터프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긴축을 지금까지 미국이 했냐? 아니다. 첫째. 둘째, 더 심각한 건 작년은 그래도 기울기가 정말 가팔랐어요. 긴축의 기울기가. 그죠? 가팔랐어요. 그래서 이게 꼭 퍼센티지로 따지면 뭐 0에서 갔으니까 이 올라간 게 과연 몇백 프로 정도일 정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올해 지금 이미 4.75에서 5인데 올해도 이게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퍼센티 배수로 따졌을 때 뭐 예를 들면 2배 올렸다라고 하려면 지금 10%까지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0에서 4%까지 갈 때는 뭐 이거를 0이니까 사실 뭐 몇 배라고 하긴 뭐한데 뭐 예를 들어 이걸 1로만 잡아도 그냥 1이었다 그러면 이게 400%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지금 앞으로의 긴축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냐? 그거는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 사태, 워낙 부채로 인해서 돌아가는 미국 경제였기 때문에 그런 은행 사태만 나도 벌써 지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돈을 찍어서 또 막는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돈을 또 찍어서 막는 연준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정말 뭐 9에서 10%까지 뭐 이렇게 올려서 그걸 또 한동안 유지할 수 있냐 7, 80년대처럼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위로는 이미 피벗은 다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의 문제는 주식시장의 지금 밸류에이션은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더 바로 낮출 거야. 그 한술 더 뜬 피벗까지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블랙록도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렇게 시비어한 많은 분들의 머리에 있는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같이 보는 그런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의 시비어한 리세션은 그렇게 심각한 리세션은 아닐 거다라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에 끌려다닐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끌려다니고 뭐 어떤 또 은행 위기 발생하면 또 아마 돈 풀어서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과연 성장이 명목상으로 또 인플레이션은 그 정도의 그런 엄청난 디플레이 압력이 큰 그런 리세션이 아니라면 인플레이션은 기업들의 명목상 어닝을 나름 좋게 보이게 하는 명목이니까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게 또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과연 장기국채 시장에서 보통 커브의 정상화 이렇게 역전돼 있던 게 커브의 정상화가 언제 제일 많이 되는지 아시나요? 보통 긴축의 끝 사이클에서 제일 그때 본격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아는 그런 정상화라고 하면 다들 단기 금리를 빨리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정상화니까 충분히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6%고 그런 서비스 물가는 하나도 내려오지 않고 제가 뭐 프랩 트레이더 올해 뭐 한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상품 인플레이션이 다시 지금 발생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갖춰져 있고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내리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피벗하는 것까지 기대를 하는 게 맞냐. 내리고 장기금리는 이렇게 역전된 상태에서 그냥 장기금리는 그대로 고정돼 있거나 좀 더 오히려 내려오거나 그걸 기대하고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안전자산으로 맞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냐라는 제가 고찰을 개인분들이건 특히 제가 뭐 보험사도 얼마 전에 그 세미나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제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좀 약간 저희 처음 접하셔서 약간 악플 비슷하게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장기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면 어떤 상황인지는 알기는 하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커브 정상화가 단기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장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때는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는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하락을 할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CPI보다 진짜 근접한 수치까지 장기금리가 텐트럼이 한번 올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그분 말씀대로 정말 사실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그럼 벌어지면 그건 정말로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확 줄여줄 거고요. 성장을 낮추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성장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잡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장기국채를 사야 된다는 얘기죠. 주식도 이렇게 돼서 한 번 더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확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는 얘기고 그분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 주식하고 부동산이 장기금리가 오르면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 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이 일드 기반의 듀레이션이 긴 자산들이 장기금리가 오르면 크게 타격을 받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저희 링크 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그 왜 안 좋은지 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인플레이션 지겨 우리는 뭐 전혀 정치적인 압력 상관없고 우리 그냥 기준금리를 한 번에 그냥 30%까지 이렇게 올리겠다 라고 한다면 장기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제일 처음에 거의 따라서 좀 올랐다가 그 경제가 침체한다는 거를 반영을 하고 바닥을 기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기준금리를 만약에 이런, 뭐 이거는 가능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냥 이런다고 쳐볼게요. 러시아 스타일로.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20%까지 한 번에 올렸었죠. 그거는 러시아는 특히, 그리고 러시아는 그때 당시에 부채가, 국가 부채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했었고. 근데 만약에 러시아 스타일로 30%까지 올렸다. 그러면 장기금리는, 많은 분들은 장기금리가 올라가려면 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는 게 장기금리에 올리는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할 거고 잡기 위해서 30%를 올릴 거야 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로 장기금리는 아주 그냥 바닥을 길 겁니다. 그 나라의 신뢰가 엄청 높아지겠죠. 연준에 대한 신뢰가 엄청 높아지고, 뭐 이게 지금 뭐 3.6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뭐 아마 뭐 진짜 1%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30까지 올린다. 일시적으로. 근데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 30%? 연준이 지금 미국이 지금 부채가 GDP 대비 140%고 30%면 모든 미국의 어떤 기업이든 가게든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라는 걱정이, 미국에 대한 처음에는 신뢰가 확 불붙었다가, 근데 과연 그 신뢰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라가 망하겠구나로 가겠죠. 그죠? 아무리 기초통하고 자시고. 그럼 이렇게 됐다가 이게 1%까지 떨어지고, 뭐 이거는 제가 극단적인 예로 드린 겁니다. 뭐 그 방향이 뭐가 먼저일지는 아무도 모르나, 아무튼 이렇게 신뢰가 처음에는 확 쌓여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더 내리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 블러핑을 하는 거고요.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얼마든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됐다가 결국에는 30%라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고, 이게 곤두박질을 이게 뭐 아예 그냥 수직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엔.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30% 올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YCC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이거를 장기에 하고 싶으면. YCC든 양적 완화, 무한 양적 완화든. 그거를, 근데 지금은 양적 완화의 반대인 양적 긴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매입을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잘 볼게요. 특히 채권 운용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뭐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지만, 만약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어쨌든, 단기금리, 기준금리가 5%까지 가겠구나. 뭐 5.25까지는 가겠구나. 그리고 연준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거야 라고 해서 지금 기준이 5%까지 갔는데, 사실은 이 5%조차도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버블이 껴있던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에는 충분하지만 인플레이션까지 잡는 데에는 어렵구나, 저희가 생각하듯이 라고 만약에 시장이 깨닫는다면 5%가 이제 계속 여기에서 홀딩을 한다. 하물며 또 뭐 은행 사태나 이런 게 또 발생해서 이거를 조금 뭐 낮춘다든 오른다든 확 0%까지 낮추고 양적 완화까지 같이 하면야 이게 장기가 내려오겠지만, 기준금리 설사 낮춘다고 하더라도 좀 과연 양적 완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죠? 양적 완화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돈을 찍어서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양적 완화를 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장기금리가 이제 긴축의 끝 사이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커브 역전은 다 긴축이 끝날 때쯤 시작이 된다. 그리고 보통 긴축이 끝날 때쯤 커브 역전의 정상화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보통 그때부터 실제 주식이나 부동산의 진짜 큰 하락은 그때 시작이 된다. 70년대는 예외였습니다. 보통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게 뭐 조금 낮추든 여기에서 홀딩을 한다라고 한들, 이게 오래 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면, 지금 시장은 다 리세션이 올 거니까 인플레이션까지 다 잡을 거야인데, 리세션이 오더라도 이분법적인 측면에선 그렇게 강한 엄청난 디플레이션 압력까지는 생길 수 없는 그런 리세션이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거는 크게 못 내려오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장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단기가 뭐 물론 4%까지 내려왔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원래 기간이 길어지면 발생하는 턴 프리미엄, 쉽게 말하면 기대 프리미엄이 붙는 게 다시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가 6이든 7이든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는 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또 어제 영상에서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이런 앞에 설명이나 또 제가 어떤 레코드가 있는지 맞춰갖고 또 제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모르시니까 막 그런 네, 너무 단편적으로 그리고 좀 노골적인 악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뭐 아무튼 그것도 좋습니다.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프로팅을 오시거나 저희에 대해서 좀 아시면 어떤 전망을 해갖고 어떻게 운용을 해왔는지를 저희가 어떤 거에 스페셜라이즈가 돼 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거고, 나름 또 프랍 트레이딩, 그러니까 기관 고유 자금을 레버리지로 운용하는, 예, 아무튼 좀 어려운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 출신이어서 좀 매크로 운용을 널리 알려보고자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원래는 저만 하던 얘기였어요. 이 얘기가 미국에서도, 미국까지 합쳐도 뭐 이런 장기 금리가 올라와서 이런 거는 저희가 미국 거 좋은 게 있으면 제공을 하더라도 이런 뷰는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블랙록도 얘기를 한다. 블랙록이라고 하면 진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실제 파워가 있는 데기 때문에 좀 이제는 저희를 처음 접하셨더라도 최대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잘 했다. 물론 이 전망이 저뿐만 아니라 뭐 블랙록도 틀릴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아닐 수 있지만 최소한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아시고 장기채를 사셔도 좋습니다. 저는 안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테일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병국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